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우리 9월 13일 우리 3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사업자 등록과 그리고 그 불이익 그리고 정정에 관련해서 우리 살펴보았고요. 제 책에 보면 이렇게 임팩트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암기를 위해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좀 남겨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좀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챕터 2로 넘어가서 우리 가세거래와 공급 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세거래와 공급 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1절은 우리 가세대상 거래가 무엇이냐를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부가치세는 총 3가지에 대해서 가세를 합니다. 요렇게요. 자, 요것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가세 대상입니다. 자, 첫 번째, 재하의 공급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세 번째, 재하의 수입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재하의 공급이라고 하면 우리 상품이나 제품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용역의 공급은 우리가 몸뚱아리로 일해주는 겁니다. 우리 서비스업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몸으로 일해주는 거, 프로그래머들이 뭐 짜주는 거, 뭐 이런 것들 용역의 공급입니다. 자, 세 번째, 뭐 재하의 공급, 용역의 공급 이런 건 알겠는데 재하의 수입은 매입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매입인데 우리나라 부가치세 제도를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었나요? 소비지국 가세원칙, 생산지국 가세원칙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 그 부가치세 제도는 어떻게 해요? 생산지국 가세원칙이 아니고 소비지국 가세원칙입니다. 자, 따라서 생산지국에서는 부가치세를 그 공급할 때 가세하지 않고 수입하는 국가에서 소비지국 가세원칙에 따라서 통관될 때 그때 부가치세를 매입하는 쪽에서 납부를 하고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가세 대상은 재하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하의 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그렇다면 용역의 수입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용역의 수입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역의 수입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재하의 수입은 우리가 통관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뭐냐 눈에 보이고 그리고 어떤 서류라도 있고 한데 이 용역의 수입은 외국에서 일을 하든 또는 그 사람이 국내에 와서 일을 하든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 사용 소비의 파악이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는 용역에 대해서는 대리납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리납부 제도. 네. 자, 이것을 통해서 가세를 하고 있긴 합니다. 자, 대원칙은 1번과 2번, 3번이고요. 그리고 용역의 수입은 가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국내에서 용역을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세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하의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하가 뭔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 줘야 되겠죠. 자, 재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모든 무체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냐 어떤 형태가 있는 물건 또는 형태가 없는 물건 모두를 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체물과 무체물 중에서 유체물 중 주식, 사채, 수표, 상품권 등 이런 유가 증권은 가세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우리나라 부가치 제도는 소비형 부가치세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제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올라가네요. 자, 아까 소비주고 가세 원칙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소비형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가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 있지? 자, 이런 주식, 사채, 수표, 상품권 이런 것들은요. 교환, 그 뭐냐, 교환의 대상인 거지 우리가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생수 이런 것들은 생수를 한 병 가지고 있으면 어떤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상황에서는요. 자, 근데 주식은 돈으로 바꾸고 사채도 돈으로 바꾸고 수표는 돈 자체고 상품권은 어떤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인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건과 어떤 교환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가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입할 때 부가지세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거고요. 상품권을 살 때도 우리가 부가지세를 부담하지 않는 겁니다. 자, 상품권도 나중에 언제요? 물건으로 교환할 때, 그 상품권이 교환될 때, 그때 우리 물건 가격에다가 부가지세를 포함해서 우리가 상품권 가격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마트 상품권 뭐야 10만 원권이 있습니다. 10만 원권.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떤 추석 선물 세트를 사러 갔어요. 추석 선물 세트가 7만 원입니다. 7만 원. 근데 이 7만 원에다가 7천 원을 더 받아서 실제로 우리는 7.7만 원 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권 10만 원, 10만 원권에서 7.7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이제 2.3만 원이 상품권이 남는 거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실제로 교환이 될 때 부가지세를 부담을 하는 것이지 상품권을 매입할 때 부가지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과 사채는 현금으로 바꿔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이렇게 지금처럼 제야를 직접적으로 구입할 때 그때 가세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유가증권 중에서 참고증권, 선화증권 이런 화물상증 이런 것들은 가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이런 참고증권, 선화증권 이런 것들은 증권, 유가증권에 해당이 되지만 그 유가증권은 그 제한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표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 유가증권은 제하 자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고증권, 선화증권, 화물상환증은 우리가 가세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런 주식이나 수표 이런 것들은 가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제야의 공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공급이라고 한다면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질 공급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간주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실질 공급은 실제로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간주 공급은 상품이나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주 공급은 실질 공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공급한 것으로 보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이 실질 공급, 간주 공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실제 공급에 관련된 거 또는 간주 공급에 관련된 거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는 제야의 실질 공급입니다. 자, 제야의 실질 공급은요,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서 공급이 되는 것과 그리고 법률상의 원인으로 공급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서 되는 실질 공급은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가공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교환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현물 출자로 우리가 양도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보게 되면 이런 매매 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계약들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주고 한 방에 사는 방법도 있고 또는 카드로 카드나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외상으로 우리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3개월 할부해서 우리가 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물건을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들은 전부 다 어떤 그 매매 계약에 의해서 제야가 공급되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가공 계약은 이 매매 계약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공 계약은 자, 우리 제야의 공급이냐 또는 용역의 공급이냐를 구분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자, 이 가공계약은 어떤 거냐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A 업체가 있는데 제조업체예요. 제조업체. 자, B 업체가 있는데요. 얘는 가공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조업체는요. 자, B 업체에서 자, 가공한 어떤 반제품 등으로 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 B 업체는 가공업체입니다. 자, 이 가공업체가 자신의 자재 같은 것도 있죠. 이런 자재를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거를 얘가 가공이지만 몸으로 하는 거지만 제야를 공급한 것으로 봐야 된다. 또는 이것은 그냥 몸뚱아리로 그냥 일만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책에다가 수록을 좀 해놨습니다. 자, 이 B 업체가 이 가공업체라는 겁니다.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제야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제야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는요. 제야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주요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 계약은 뭐라고요? 제야의 공급입니다. 자, 반대로 자,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계약은 어떤 거냐 하면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을 우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계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가공 계약은 용역의 공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건설업입니다. 자, 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자, 결국 건설업자는 주요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계약이라도 제야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체킹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교환 계약입니다. 자, 이 교환 계약은 교환 계약에 의해서 공급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재무회계 시간에 우리 뭐 동종 또는 이종 교환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때 어떤 A 업체는 어떤 뭐 밀링 머신 같은 것들이 있고 뭐 B 업체는 뭐 기타 기계 장치가 있는데 바꾸기로 한 거예요. 자, 교환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자, 이 교환도 서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 업체는 밀링 머신을 실질 공급했다는 거고 B 업체는 기타 기계 장치를 실질 공급한 거기 때문에 서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게 교환 계약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현물 출자 등인데요. 자, 그냥 현물 출자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법인이 있습니다. A 법인이 있어요. 자, 이 A 법인이 있는데 본사 사옥으로 사용할 건물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어떤 종로 큰 손이 있습니다. 이 종로 큰 손은 자, 이 A 법인이 차후에 아주 잘 나가는 유니콘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을 이 A 법인한테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현물 출자에 따른 우리 회계 처리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본편에서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 A 법인 측면에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변에 자, 건물이 먼저 들어옵니다.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리고 자, 대변에 어떻게 했죠? 그렇죠. 주식을 발행해주고 자본금이 설정이 됩니다. 자, 이 건물이 100억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건물의 공정 가치는 자, 100억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은 100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계약 관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건데요. 자, 우리가 자본금은 액면가액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요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1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액면 가격이 5천원짜리가 있는데요. 이 건물을 받는 대가로 우리가 뭐 만주 해야 되나? 그러네요. 만주 12,000주. 액면 가액이 5천원인데 자, 우리에게 건물을 주시면 A 법인 주식 12,000주를 발행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본금은 6천만 원이 될 거예요. 6천만 원. 그리고 주발초가 4천만 원 발생이 되는 거죠. A법인 입장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자, 이 종로 큰손은 다릅니다. 종로 큰손은 지금 자, 1억짜리 건물 자, 1억 가액의 건물을 A 법인에게 어떻게 했다? A 법인에게 실질 공급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가치세 가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법인한테 부가치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부가치세 회계 처리가 돼야 되겠다. 그죠? 자, 차변에 자, 부가세 예수금 자, 1,0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자, 뭐 현금으로 줬다. 뭐 현금 1,000만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매입세액을 부담했으니까. 그러면 종로 큰손은 건물 주고 일단 1,000만원 받아서 실질 공급이기 때문에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게 계약상 원인에 따른 실질 공급입니다.
자, 법률상의 원인입니다. 자, 경매나 수용, 어떤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공급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제야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공매, 경매, 수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공급이 되게 되면 실질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세징수법 또는 민사집행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기타 법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공급이 되는 거라면 이 법률상의 원인 요걸로 보지 실질 공급으로 보지 않고 그냥 가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 우리가 제야의 실질 공급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는 제야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담보 제공입니다. 어떤 이런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실질 공급이 아닙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양도담보 같은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양도담보가 어떤 거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1억 원만 빌려줘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채무자가 된 거고 B라는 사람은 채권자가 된 거예요. 다행스럽게 A라는 사람은요, 건물 3억짜리를 소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자, 그렇다면 양도담보 계약을 하자. 이 양도담보 계약은 뭐냐면 일단 건물 소유를 A에서 B로 변경하자. 나중에 1억 원을 상환하면 다시 소유권을 A로 변경해 주겠다. 만약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건물은 B 소유가 되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도담보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형식적으로는 이 양도담보 계약을 맺으면서 소유권이 B한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제야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로 넘어간 게 아니거든요. 질권 저당권도 마찬가지겠죠. 네, 질권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권리를 표시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 공급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사업의 포괄적 양도입니다. 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어떤 A라는 사업장이 있고요. A라는 사람이 B 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C라는 사람이 A에게 자, B 사업장을 나에게 넘겨다오. 대가는 충분히 지불하겠다라고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 사업장을 C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넘겨줄 수 있고요. 포괄 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양수도 계약은 어떤 거냐 하면요. 사업장에 필요한 공간, 일부 시설 이런 것들만 넘어가는 거고요. 포괄 양수도 계약장은요.
B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종업원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A에서 C로 변경되는 것일 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았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가세하는 게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가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세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 가세를 하고 나면 국가가 만약 가세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A가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C가 매입세액으로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환급을 받는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로서는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 양수도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업장을 가지고 오게 되게 되면 가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법령에서 부가치세 가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데 서로 세금 계산서를 수수를 했다 하면 그 거래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아셨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업장만 잘 넘겨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공매랑 경매입니다. 공매 경매 수형은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물납입니다. 물납. 우리가 만약에 상속세를 납부를 한번 해봅시다.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유산이 건물 달랑 한 채 밖에 남아 있지 않는 사항이군요.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현금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건물만 있어서 가세 관청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그냥 건물로 상속세를 납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납을 하게 되면 이것도 국가에 실익이 없는 겁니다. 왜 없느냐? 지금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물납을 하는 사람이 매출세액이 발생하고 국가가 매입세액이 자기가 받고 자기가 돌려받고 아무런 실익이 없죠. 그래서 물납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할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탁재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탁재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양도담보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신탁재산이 어떤 거예요? 어떤 금융기관에다가 이것도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금융기관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주고, 나의 이런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들을 잘 불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에 의해서 그 금융기관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형식적으로 넘어간 거죠.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넘어간 거지 실제 소유권 행사는 우리 위탁자, 원래 소유주에게 있는 겁니다. 수탁자가 우리 신탁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소유주, 요 위탁자가 금융기관, 요 수탁자에게 건물을 형식적으로 넘겨주고 이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형식적인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또한 제야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자,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위약금, 변상금 뭐 이런 손해배상금도 제야의 공급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이거 공급으로 볼 수 있는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도난입니다. 아니면 파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하재가 나서 없어지고 제야가 망실되고 뭐 멸실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제야의 공급으로 본다면 너무하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이것도 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제야를 공급하고 나서 그 뭐냐 망실이 되거나 멸실이 되면 안 돼요. 제야가 공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이런 것들을 나쁜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건 실입이 없음. 자, 나쁜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상품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 부담한 매입세액은 다시 환급을 받습니다. 자,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상품이 파손이 되거나 멸실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사업자 본인이 사용을 하거나 또는 자료를 발행하지 않고 몰래 상품을 주거나 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가령 자, 물건 국가가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자, A라는 사업자는요. A 사업자는 자, 물건을 자, 60원에 매입해서 100원에 판매할 것이다. 자,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자, 매출세액은 100원 곱하기 10% 하게 되면 10원. 매입세액은 60원 곱하기 10% 해서 6원. 결국 국가에 들어오는 돈은 4원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 사업자는요, 이 매입세액 6원을 환급을 받고요. 이 상품이 멸실되어서 폐기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래 몰래 소비자에게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발행하지 않고 그냥 1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 매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나는 10원을 받아가지고 6원을 환급시켜줘서 국가에는 4원이 남아야 되는데 들어오는 돈 없이 6원만 나갔네 라고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러한 논리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법을 공부할 때는 이러한 이런 법령이 탄생하게 된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풍부하게 알고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기가 좀 편리하겠죠. 자, 이런 헤비들도 마찬가지겠죠. 헤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제하의 공급 중에서 계약상 원인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공급이 되는 실질 공급, 그리고 두 번째 제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공부를 좀 하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제야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야의 간주 공급은 범위가 조금
넓다면 넓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들이 많으니까 실무상에도 많이 쓰이는 것들이니까 3교시 때 한번 제대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